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 언제 양도하고 언제 취득했는가 하는 거죠. 양도 또는 취득의 양도일, 취득일을 말합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이거에서 어디에서 먹습니까? 이걸 어디에서 먹어요? 양도소득세 모든 기간 계산에 다 써먹습니다. 원래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일의 가액을 빼거든. 양도일이 언제인지 취득이 언제인지 알아야 양도일의 가액, 취득일의 가액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을 보유한 것에 대해 부동산은 장기간 보유했다고 물가 상승만큼 빼줍니다. 근데 그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 과표 구한 다음 곱하기 세율은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율 틀립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1년 미만을 보유하다가 팔면 세율 50% 적용합니다. 1년 이상 보유했지만 2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40% 세율 적용합니다. 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고 있다고 부동산 투기라고 보고 고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어도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금액이 얼마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을 합니다. 이때 보유기간도 취득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1세대 1주택 보유한 기간 2년 이상 되면 비과세합니다. 그때도 보유기간 취득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양도소득 신고 납부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안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때 양도일이 언제인가? 요 기간입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기간 계산에 다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세금의 계산, 세금의 납부, 세금의 계산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불구하고 워낙 범위가 많다 보니까 가끔씩 나오는 거지. 첫째 대표적인 내용이 첫째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 자,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 언제 양도하고 취득했냐? 취득사원 틀립니다. 우리 취득세 취득일은 유상승계 매매를 하면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일, 국수공판법은 사실잔금일 이렇게 따집니다. 하지만 얘는 절대 양도소득세는 계약상의 잔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든 양도일이 언제냐 취득일이 언제냐 물을 때 계약상의 잔금일 얘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취득세처럼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를 한 경우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는 계약상장금을 양도 취득일로 하고 이래 말하면 틀립니다. 이는 계약상장금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럼 원칙은 뭐겠습니까? 그럼 언제 양도했냐 언제 취득했냐 따지면 계약상장금, 실질잔금, 등기등록 3개밖에 없어요 원래. 그럼 계약상장금 안 쓰면 원칙은 실질잔금이야. 단 실질잔금일 이전에 등기하면 등기등록일이야. 이게 빠네. 원칙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입니다. 이걸 우리 본 대금청산일 이렇게 말한다. 사실상 모든 잔금, 모든 대금이 다 청산된 이날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실질 잔금 지급일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는 등기등록밖에 없어. 그 얼마나 쉬워. 원칙만 딱 알면 예외는 등기등록 접수일입니다. 등기등록의 접수일. 또는 주식이라면 주주 명부의 이름을 바꾸는 명의개서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 말하지 뭐 대금청산일 요 날이 분명하지 않다. 실질 잔금을 언제 주고받았는지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 접수를 합니다. 또 대금청산일 이전에 만약 등기등록했다. 그럼 등기등록 접수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할 때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겁니다. 제일 많이 묻는 게. 요 놈만 가지고 한 문제를 내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나중에 중기업 하셔도 거의 써먹는 게 이거거든. 거의 써먹는 게 이거다 보니까 원칙은 대금청산일 이렇게 하면 대금청산일 교재도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양도일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 여기서 대금청산일은 계약상잔금일과는 아무 관계없이 실제로 대금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뒷장 넘기니까 대금청산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 대금청산 전에 이전 등기한 경우 그럴 때는 등기등록의 접수일, 명의개서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내는 것이 5번 환지. 앞에 있던 환지. 지금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환지. 아무런 전제 없이 환지받은 토지. 환지받은 것 언제라고 했죠 제가? 아무런 말 없이 물으면 금도끼 은도끼입니까? 새도끼입니까? 새도끼잖아요. 그렇죠? 환지받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도끼의 취득일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원칙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원칙은 환지받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토지의 취득일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앞에 있듯이 환지로 인하여 증가되고 감소된 토지, 증가 또는 감소된 토지, 쉽게 말하면 정환지, 감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이건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거든. 요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틀리게 되면 어떻게 내요? 틀리게 되면 이래 냅니다.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그 다음 날을 양도 취득일로 하고, 이래 말은 틀려. 반드시 아무런 말 없이 환지를 물으면 환지받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의 취득을 말하고, 환지로 인하여 증가되고 감소된 걸 물을 때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점유에 따른 소유권의 점유에 따른 소유권 취득. 점유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답니다. 자,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점유를 개시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시효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요 시효가 몇 년이죠? 그렇죠. 항상 부동산은 등기하고 10년, 점유에 따른 20년이잖아요. 점유에 20년. 20년의 시간의 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이렇게 시효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자기 소유권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등기 청구권 생깁니다. 타인의 부동산에도 내가 점유를 합니다. 점유. 그러니까 민법 시간 다 배우죠. 점유할 때는 자주점유가 있고 타주점유가 있습니다. 자주점유는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하는 건 타주점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개시하는 거야. 이렇게 개시했다가 쭉 올라가 보니까 이런 게 초래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땅이 있거든. 근데 아무도 농사 안 짓고 땅 산 밑에 보니까 그냥 땅이 있어. 내가 임야인데 싶어서 딱 하니까 옛날에 밭이었던 것 같아. 개간해서 밭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어느 누구도 내 땅인데 네가 왜? 이런 말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런 땅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왜? 후손이 끊겨버렸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데 이게 내 땅이라 말 없는 상태에서 증빙되는 서류 없이 소유권 뭐는 등기부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면 나중에 조상 땅 찾기 운동해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 한동안 했죠. 우리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매형이 그렇더라고. 큰 매형이 하루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야 사람 이거 어떡하냐고. 왜 하니까 갑자기 세금 내라고 날라왔답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땅이라고 당신 거라고 세금 내라고. 자기도 산 적이 없거든. 형님 조상 땅 찾기해서 아마 그 위에 선조 것 같다고 가보라니까 쫓아가 보니까 맞대. 위에 할아버지 명의였는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끊겨버리고 연락이 안 되는 찾아보니까 원래 할아버지 명의라는 게 드러나더랍니다. 그래서 세금 내라고. 어떻게 형님 내셔야지. 내셔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갑자기 없는 땅이 생겼는데 얼마나 가봤다면 영천 가니까 시가로 한 12억 정도 되더랍니다. 형 뒤에 것만 떼가 낮춤 주면 안 되냐고. 10억은 형님 하시고 2억 다 떼주면 안 되냐고. 어느 놈은 하면 안 된다. 어느 분은 자다가도 땅 생기는데 내 거 있는 것도 뺏기 말이지. 시효가 만료가 돼요. 이제 이렇게 내가 점유할 소유 의사 가지고 점유했다고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소유되는 게 등기 청구서에서 등기합니다. 등기 접수해서 이렇게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던 걸 가지고 있다가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일이 언젠가를 묻는 겁니다. 언제가 취득한 날일까? 등기 접수한 날이 취득일이겠지, 시효가 만료된 날이 취득일이겠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 이런 날로 한다면 시효가 만료되자마자 그 다음 날 가서 등기 접수하고 한 달 뒤에 팔아버리면 양도일의 가액에 취득일의 가액 한 달 사이에 지가 오르면 얼마나 오를 거라고. 20년 동안 모든 사용 수익은 지가 다 늘어놓고는 팔 때는 난 이게 모르겠다.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 배우면 이럴 때 뭐가 있다고 배워요? 소급표가 있다고. 소급표가 있다고 할 겁니다. 소급지기도 한다고. 우리 법은 점유에 따라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를 개시한 날, 요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요 날을 취득일. 그 교재에도 민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로 한다. 점유를 개시한 그날을 취득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요거 말고 이제 앞에 하나 더 하면 무상 취득할 때 상속 증여. 상속은 어떤 세금을 하든 취득일이 항상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 개시일. 어떤 분이 이러죠. 상속 증여는 무상 취득이니까 양도 아니지 않냐고. 양도는 사실상의 유상 이전이지. 얘는 공짜니까 양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양도 아닙니다. 문제는 상속받았던 걸 다음에 타인에게 팔아봐. 팔면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일이 언젠가 알아야 상속받은 거 팔았을 때 세금 계산할 거 아니야. 증여는 양도 아니지만 증여받았던 것을 다음에 팔면은 양도 맞거든. 양도일의 가액에 취득일 나와야 될 거야. 지금 저 취득일을 묻는 겁니다. 취득일을. 그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즉 어른 돌아가신 날이 취득일입니다. 증여는 주의할 것. 증여는 취득세는 계약일을 취득. 계약일. 이 날이 취득일이야. 계약한 날을.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해요. 증여받은 날. 이 날을 취득이랍니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그 권리를 증여받은 이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증여는 좀 특이한 게 조세마다 취득일이 틀려요. 조세마다 취득일이 틀립니다. 이것도 실제인데 하루는 제가 차를 바꾸려고 지금 타고 있던 차를 딴 차로 바꾸려고 좀 친하게 지내고 차 좀 잘 알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야, 차 바꾸려고 하는데 뭘로 바꿀까?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지금 타는 차는 뭐 할 건데 왜 하니까 나주면 안 되니? 이러더라고. 지달랍니다. 좋습니다. 알겠다고 술면서 알겠다고 너 줄게. 달라고 청약했고 주겠다고 승낙하여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취득세는 이날 취득하는 걸로 봅니다. 이날에 취득하는 걸로 보는 거야. 근데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등기 등록한 그 다음에 제가 새 차를 사고 차를 새로 산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 키를 자 가져가라고 이날 양도하는 걸 봅니다. 이날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놈이 차를 몰고 가서 차량 등록서 가서 사업등록서 가서 사장이 이전 등록하잖아. 이전 등록. 증여세는 이날 취득하는 걸로 봅니다. 증여세는 등기 등록한 날이 취득일이야. 똑같은 증여라고 취득세는 계약한 날을 취득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그 권리를 증여받은 날 취득일로 하고 증여세는 등기 등록한 날을 취득일로 하고 다 틀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증여세까지 시험 다 나올 때는 다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일이 올바르게 되는 감사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다 물어봤습니다. 한꺼번에. 지금은 증여세 시험 안 나오거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취득세는 계약하면 취득했다. 다음 배우는 양도세는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실제로 그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취득했다. 단계별로 보시면 됩니다. 요 구분해서 보셔야 돼. 이런 식으로 시험에 요거 말고도 이제 수용되면 언제 했을까 등등등 여러 가지 건축을 하면 언제 했을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많은 묻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268조 9번 268조 9번 취득 시기의 의제 거기에 1번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으로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답니다. 198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하겠다고.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 1980년도에 딱 정확히 1980년도에 대학에 사립대학에 입학금 얼마 있겠습니까? 80년도에 사립대학 입학금. 응? 물론 다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도 뭐 공립대학 말고 사립대학 입학금은 어느 학교는 520만도 있고 어느 498만 있고 대충 한 500만 좀 하잖아. 그 당시에는 50만 좀 했거든. 사립대학 입학금이 한 50좀 해서 50만 원 좀. 지금 2019년도 원래 사립대학 입학금 얼마죠? 대충 한 500만 원 좀 합니다. 500만 원 좀. 자, 문제는 봐요. 명목적으로는 10배가 올랐어. 명목적으로는. 근데 그 당시 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와 화폐 가치와 지금 500만 원 화폐 가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 10원 주고 사 먹었던 거 지금 1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거든. 물가는 상승한 거지 화폐, 요 돈이라는 화폐 가치를 통하여 실질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은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내가 평당 50만 원 주고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한 평당 50만 원 주고 토지를 취득했다가 이번에 평당 500만 원에 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파니까 와, 당신 떼돈 벌었네. 10배만큼 벌었네. 맞아요? 명목적으로 10배를 버는 건 맞아. 명목적으로는. 근데 이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을 생각해봐. 물가 상승하면 10배 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당시 50만 원이라는 화폐 가치와 지금 500만 화폐 가치는 그게 같은 내용이거든. 이렇게 이걸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일의 가액 이래 빼가지고 양도차 여기 세금 받겠다 이래 물으면 이게 사람 바보 만드는 겁니다. 오랜 세월 보유하다 보면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잖아.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오래 보유하면 불이익 주겠다는 말과 똑같아. 그래서 우리 법은 198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던 것은 85년도 취득하는 걸로 보아 세금 계산하겠답니다. 이날을 취득일로 삼지 않고 85년 1월 1일 이날을 취득일로 해서 양도일의 가액에 취득일의 가액 이렇게 계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짜를 굳이 뭐 84년 12월 30일 보지 말고 85년 1월 1일 딱 요 날짜만 모아 요 날 이전에 취득했던 것은 이날을 취득일로 한다. 딱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간도 지금도 너무 벌어지고 있어. 85년도하고 2019년부터만 거의 몇 년 차입니까? 몇 년? 15년, 20년, 35년쯤 된다고 쳐. 35년이 너무 심한 거야. 이거 아마 몇 년 있으면 개정할 겁니다. 옛날에는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년 1월 1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개정했거든. 개정하고 그 이연도 한 문제를 냈는데 지금 또 기간 너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좀 있으면 또 가마 개정을 할 겁니다. 뭐 1990 몇 년도 이전에 한 건 90 몇 년도 몇월 며칠하고 또 개정을 할 거야 아마. 현재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 내용을 보고 그 다음 269쪽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면 비과세 양도소득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 파산, 선고, 농지의 교환, 불합 쭉 나오지만 중요도로 순서라면 비과세 양도소득은 중요도 순서라면 1번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과 그에 딸려있는 부속 토지. 그러면 거의 시험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는 거의 내는 편입니다. 이거 나중에 중개업 하셔도
비과세가 농지의 교환부나 파산 선고 이런 건 저희 관계 없어요. 실제로 내가 집 한 개 가지고 있는데 이거 팔면 비과세 됩니까? 집 두 개 있는데 현재 두 개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한다면 팔려고 하는데 비과세 됩니까? 이거 질문 대부분 받는 거지. 농지 파는데 비과세 이거 잘 묻지도 않고. 항상 요 놈은 시험에 거의라고 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 농지의 교환과 분합. 요 놈은 19회 시험 때 한 번, 1회부터 18회까지는 단 한 번도 이지 않다가 19회 때 한 번 나오고 20회 때 한 번 나오고 두 번 스트레이트 이어 나왔어. 그래 앞으로 내는가 싶어 또 보니까 안 나와. 아, 근데 27회 때 지문 하나 내더라고. 이거는 아마 한 문제로 낼 확률보다는 지문 안에 하나 끼어들거나 이런 확률이 많으니까 간단한 요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의 소득. 요 세 가지가 비과세 양도 소득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야 당연히 1세대 1주택 부속 토지고 농지의 교환부라면 지금 이제 잠시 후에 간단한 요건 볼 거고 얘는 오직 제목밖에 없는 거고 3번 파산 선고 얘는 제목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과세라는 사실 딱 그놈만 알면 되지 이런 건 뭐 내용을 보거나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농지의 교환부나 봅시다. 농지의 교환과 분합. 그 269쪽에 농지의 교환 분합에 따른 발생 소득이라고 해서 뒷장 넘겨보니까 교환 분합하는 농지한테 농지를 상호 교환합니다. 교환. 근데 교환하는 이유가 그 밑에 비과세 요건에 동그라미 1번 보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교환 분합하거나 그도 아니면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하거나 아니면 등등등 쭉 4번 봐요.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교환한답니다.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이걸 볼 겁니다. 자, 농지의 교환 분합 가운데서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농지를 상호 교환합니다. 현재 여기에 봐. 갑의농지 그 옆에도 갑의농지 그 옆에도 갑의농지 그 옆에도 갑의농지 이렇게 갑의농지가 갑갑하게 쭉 이어지다가 갑의농지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어린농지가 쭉 이어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촌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아니던데 우리 집도 촌인데 갑의농지 어린농지, 병의농지, 정의농지 쭉 있다가 또 어린농지, 갑의농지 막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가지고 있던데 옛날에 저 할아버지도 농지 사면 어떡합니까? 현재 농지 있는데 저쪽 사람이 농지 판다거든? 그럼 농지 판다니까 아이고 괜찮네 삽니다. 그럼 띄엄띄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신동지도 진짜 초다 보니까 용지 아닌데 쭉쭉 하자가 대수방골 지나가지고 대나무 많다고 대서방골 지나가나가 있고 산나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어. 그 어린 마음에 그렇더라고. 왜 우리 할아버지는 농지를 쭉 이어가 안 사고 띄엄띄엄 샀을까? 그 어린 마음에 아 후손들 골탕 먹이려고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실제. 아, 진짜 힘들었어. 봄철에 그 막걸리 주자 들고 막 뛰다닌다고 뛰다니거든. 그럼 힘들잖아. 힘드니까 저씨 뚜껑이 딱 잘라가지고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조금 요새도 막걸리 먹으면 주주다 뚱뚱하고 좀 따라 먹습니다. 그때 맛이 안 나더라고. 막걸리 딱 2병 사가지고 집에 주주가 붓거든. 덜 부어가지고 뚜껑 딱 해가지고 뚜껑이 딱 따라가지고 마시면 금방 취합니다. 진짜 큰 잔에 마시면 덜 취하는데 뚜껑에 조금씩 따라 마시면 금방 갑니다. 술 취하는 게 그렇더라고. 옛날에 숟가락 끝 보면 금방 갑니다. 진짜 빨대로 막 갑니다. 근데 가끔 빨대로도 먹고 귀찮아가지고 방에 누워가지고 주자 옆에 놔두고 빨대 닦고 자서 쑥쑥 돌아서면 자고 있더라고. 어쨌든 이거 봐. 이러다 보니까 영농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법은 요 갑의 농지, 을의 농지를 상호 교환해보자 이거지. 이걸 교환해봅니다. 교환하면 이게 갑의 농지가 되고 이게 을의 농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경작하기가 아주 편해지잖아. 경작상 필요. 이래 교환하면 취득세는 면제입니다. 농지를 교환에 따라 상호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해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줍니다. 이거 비과세 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자 첫째 교환할 때 첫째 이 양반이
농지를 딱 교환하자마자 얼마 되잖아 팔아버리네. 교환하고 얼마 돼 팔아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영농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한 겁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째 조건은 교환 후 적어도 3년 이상은 거주경작할 것. 교환하고 나면 적어도 3년 이상은 거주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러면 어떡합니까? 나 교환했어 하고 1년 반쯤 됐는데 수용돼 버리면 어떡합니까? 1년 반쯤 된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수용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3년 이상 거주경작 하지 않았구나. 추징해서 과세하겠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은 단 3년 안에 수용 등이 되었다면 3년 이상 거주경작 한 것에 포함시켜 줍니다. 3년 내 수용된 것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영어리 상황을 한번 만들어봐. 상황을. 이 갑이 교환하고 난 뒤에 1년쯤 있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1년쯤 있다가 사망하신 거야. 딱 교환하고 1년 지났는데 사망하셨어. 사망. 그래서 상속받은 병이 상속받아서 계속 영농을 합니다. 영농을. 하다가 2년 한 5개월 있다가 팔아버립니다. 2년 6개월 있다가 양도해버린 거야. 그럼 3년 이상 거주경작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농지는 있죠. 농지는 상속받으면 경작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경작기간과 상속받은 사람의 경작기간을 합쳐서 경작기간 따집니다. 농지는 8년 이상을 작용했던 농지는 면제입니다.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면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8년 이상 작용한다. 7년쯤 작용해서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사람이 1년 한 5개월쯤 하다가 팔면 면제됩니다. 또 어른이 10년 동안 작용하셔서 10년 동안 돌아갔잖아. 초내 어른이. 그럼 나는 현재 도심지에 있어. 이 상태에서 팔잖아. 면제 안 됩니다. 양도하는 날 현재도 실제 영농으로서 하고 있으면 면제가 돼. 그럼 이 양반이 잠시 휴가를 내가지고 영농한다고 해서 딱 한 달쯤 가서 팔고 이건 또 인정을 안 해요. 왜? 요거는 이런 사람도 막기 위해서 만약 딴 데 있던 사람이 영농하겠다고 들어오면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뒤에 팔아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왜? 위장으로 들어와서 잠시 있다가 빨리 팔려고 하다가 딱 팔고 빠져나온 사람도 있거든. 적어도 뒤에 사람은 1년 이상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어. 하지만 요거는 어쨌든 이 사람이 사망하여서 상속받은 사람이 영농을 이어 경작할 때는 앞에 기간과 뒤에 기간 합쳐서 지금 1년 했지, 2년 6개월 했지, 그럼 3년 6개월. 요거는 3년 이상 거주경작에서 포함시켜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이, 두 번째 요건에 봅시다. 또 갑의 농지는, 자, 갑의 농지는 지금 요거는 10억이야. 갑의 농지는 10억 원이고 을의 농지는 1억 원입니다. 을 농지는 1억 원이고 교환합니다. 이렇게 교환합니까? 아니 10억짜리 농지와 1억짜리 농지를 교환합니까? 솔직히 바보 아닙니까? 10억짜리 농지를 왜 주고 1억짜리 받아옵니까? 근데 이렇게 교환합니다. 왜? 바보거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환한다. 부동산을 교환한다고 할 때는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등가지기 내용으로 교환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 차이는 나타나거든. 나는 천안 쪽에 아니면 세종시 쪽으로 가고 싶고 현재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 가고 싶대. 이쪽에 사람도 서울 가고 싶은데 농지 서로 간에 부동산을 교환해봐. 저게 15억짜리고 이게 11억짜리다. 그러면 가치가 똑같지 않으니까 교환 안 되겠네? 아니지. 금전을 수반하는 교환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환은 금전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지는 교환이 돼요. 이 양반이 자기 농지를 주고 그 다음에 현금 9억 더 주면 되거든. 그래도 농지를 상호 교환했기 때문에 비과세한다? 그럼 이 사람 논합니다. 왜? 현금 9억 받았는데 비과세 주거든. 그래 안 돼. 우리 이번 두 번째, 이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 교환에 의한 차액이 얼마 나와야 되냐니까 가액이 큰 편의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것.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럼 가액이 큰 편 10억, 10억 원의 4분의 1 얼마? 2억 5천. 그럼 여기 적어도 7억 5천은 가야 돼. 그러면 비과세 차이가 나도 원래 똑같은 가치는 없다고 치고 비과세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비과세가 안 돼. 1억에 해당할 만큼 비과세하고 9억 부분은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 되면 요거 냅니다. 20회 문제 때는 괄호를 3개 비워놓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올바른 걸 찾으라고. 그때 정답이 3년 4분의 1 이거였어. 19회 때 문제는 갑의 농지는 10억 원이다. 을의 농지는 얼마인지 모르겠답니다. Y원이다. 갑의 농지 가액이 을 농지 가액보다 크다. 이 가운데 올바른 걸 찾아라. 그 다음 정답이 10억 원에서 작은 Y원 빼면 차액 나오잖아. 차익 얼마 나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2억 5천 요금액 이하로 나와야 한다. 요게 정답.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작년 29회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년도 나왔는데 아마 올해는 작년에 또 냈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작년에 1세대 1주택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딴 거 내더라고. 요 놈 아마 올해 작년 냈기 때문에 또 다시 나올 확률이 많지 않아도 나온다 해봐야 이거밖에 없어. 3년 그리고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2야라고 27회 땐가는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가 되며 틀린 지문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교환보라고 딱 요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실질 문제는 그 다음 이제 1세대 1주택 제가 책에 설명하지 않은 뭐 271쪽 7회 비과세 제외되고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언제나 시험의 핵심은 딱 요거니까 칠판에 딱 요것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어떤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되는지 비과세 요건만 딱 볼게요. 오늘 비과세 요건. 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하는 건지. 첫째, 거주자로서 1세대가 거주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그 사람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만 인정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대한민국에 집을 사고 이건 투기적 목적이거든. 외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집 산다는 의미는 실질 주거용으로 쓰려는 의미가 없잖아. 투기적 목적이지. 이거 인정 안 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소 거소를 가진 이 사람이 취득해야 양도할 때만 인정을 합니다. 거주자가 1세대가 누구야? 1세대와 1가구는 같은 겁니까? 세대와 가구는 같습니까? 다릅니다. 앞에 있듯이 가구는 있죠. 누구든지 독립된 주소만 떨어뜨리면 독립가구가 됩니다. 제가 없잖아. 저는 현재 부산에 주소가 있고 애들만 대구에 주소 있습니다. 가구수는 2가구입니다. 세대수는 1세대입니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따로 두더라도 언제나 동일 세대입니다. 그럼 저는 1세대 각각 집이 있다. 1세대 2주택입니다. 주택으로 하면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이고 세대 1세대 2주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세대가 1세대 하면 원칙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만 1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에도 1세대란 271쪽 밑에 범위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게 1세대입니다. 그 거주자 한 사람 아니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래 시작합니다.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1세대로서 1주택 비과세한다. 그럼 장가 먹고 농촌 총각. 장가 먹고 농촌 총각 어떻게 합니까?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 이 집을 2년 보유가 아니라 10년째 살고 있어. 파니까 당신 배우자가 없구나. 당신은 과세. 이대 말하면 동학농민전쟁 이후 최초로 농민폭동이 일어납니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다 해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30 이상 되면 배우자 없어도 독립세대 인정합니다. 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와 현재 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 없어도 독립세대 인정합니다. 세 번째, 나이는 30대이지 않아도 법이 정하는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독립세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옛날에 자기 자식 딱 대학 등을 졸업하고 회사 취직하면 주소를 먼저 떨어뜨려요. 주소 떨어뜨리면 주택 청약 들어가게. 지금 주택 청약 아무나 들어갑니다. 중학생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옛날에 1세 독립세대에 대해서만 주택 청약 가능했거든. 그 옛날 다 학교 졸업하고 딱 취직하면 주소부터 떨어뜨려가지고 주택 청약부터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과거에 딱 시험 한 번에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때는 현재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로 본다. 오케이. 딱 한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두 번째, 1세대가 양도하는 날 현재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합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1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1주택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1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반드시 양도하는 날 기준입니다. 양도하는 요 날 현재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파는 날 현재 한 개 있으면 됩니다. 그 전에 몇 개 있든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1세대 1주택 하면 한 개를 가지고 한 개만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걸 팔아야만 비과세라는 걸 아는 참 많아. 아닙니다. 나 집 3개 있어. 집을 3개 가지고 있는데 2개는 이제 지난달에 팔았습니다. 2개는 지난달에 팔고 남아있는 한 개를 오늘 팝니다. 그럼 파는 날 현재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요거 1주택 양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거꾸로 또 아니면 집 3개 가지고 있어. 3개 가지고 있다가 요 3개를 오늘 다 팔았습니다. 같은 날에 3개 다 팔아버렸어. 그럼 1주택이 있다 없다? 3개를 보유하다가 3개를 같은 날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1주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같은 날에 다 팔아도 끝에 판 놈은 1주택입니다. 근데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끝인지 어떻게 알아요? 같은 날에 팔았는데. 그래서 우리 법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때는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걸로 본다. 네가 정하는 순서를 하겠답니다. 나 요놈은 못 팔았고 요놈 두 번째 요놈이 마지막 하면 마지막 한 집은 1세대 1주택입니다. 파는 날 현재 파는 날 현재 안 했으면 됩니다. 그 다음 파는 날 현재 국내 한 개 있으면 됩니다. 국내 한 개 있으면 되지. 외국에 또 집을 가지고 있다. 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나는 국내에 지방에 있으면 되는 거지. 외국에 집 여러 개 가지면서 주택 문제 일으키고 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만 분탕질 안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외국에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국내에 주택을 한 개, 주택이 한 개면 되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또 소유하고 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 주택 외의 부동산을 또 보유하고 있다. 전혀 관계 없어. 나는 주택을 한 개 있는데 상가 건물 5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집 팔았습니다. 1세대 주택 맞습니다.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 가지고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국내 주택 1개와 외국의 주택 1개 그리고 국내 상가 건물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틀립니다. 외국의 집 관계없거든. 주택 한다는 것도 관계없거든. 반드시 파는 날 현재 하나 있으면 된다. 우리나라에 하나 있으면 된다. 주택이 하나면 되는 거지. 주택 안에 붙어서 또 가지고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파는 날 현재 2년 이상 보유되었어야 합니다. 파는 날 현재 2년 이상 보유가 되었을 것.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자,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됩니다. 자, 적어도 파는 날 이제 2년 이상 보유되었을 것.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거주할 필요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2년 이상을. 그런데 조정지역 안에서는 조정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하는 기간 중한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단 조정지역, 혹시 다른 과목 조정지역 배우신 적 있습니까? 조정지역? 여기 지금 2017년도에 조정지역 하면서 서울 전지역, 그 다음 수도권 지역 안에 만장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등등등 하고, 그 다음 부산광역시 가운데에서 동래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기장이라든지 몇 군데 찍어서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딱 시작을 했습니다. 요 지역은 세율도 양도수도 세율도 틀리고, 원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도 세율 틀리고 다 틀립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요 지역은 2년 이상 보유하되 보유하는 기간 중에 보유기간 중 적어도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보유하는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할 것,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칙은 거주 안 해도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집 한 개 있다, 2년 동안 보유했다, 내 안 살고 그것도 2년에서 가지고 있다가 팔면 비과세 줍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안에 있다면 보유하는 기간 중에 적어도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만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미등기 아닐 것. 미등기는 비과세 인정 안 합니다. 양도소득세 할 때는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 면제, 경감 전혀 안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까지를 부속토지로 볼 것인지. 자, 비과세되는 부속토지의 범위.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으면 수십만 평의 땅에다가 오두막집 하나 딱 지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팔면서 수십만 평 땅은 다 비과세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교재 271쪽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 1번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요청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그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에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토지로서 양도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게 얼마냐니까 주택의 정착 면적, 바닥 면적, 주택 정착 면적 또는 뭐 바닥 면적, 그 면적에 곱하기 요것이 도시지역 안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바닥 면적의 500가지를 부속토지로 모아 비과세하고, 도시지역 밖에 있다면 10배까지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모아 비과세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야기하면서 272쪽 등등등 274쪽의 체납, 274쪽 양가로 3번 체류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딸린 토지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된 토지는 건물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토지로 한다. 1번 도시역 안에 있다면 5배, 도시역 밖에 있다면 10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까지. 여기 이제 비과세 요건입니다. 나중에 시험 칠 때 나왔다. 시험 칠 때는 요거 나와야지. 원칙은 요렇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분명히 파는 날 현재 한 개만을 보유해야만 비과세 되는데, 파는 날은 이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팝니다. 두 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팔아. 그래도 1주택을 보유한 걸로 보아 비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집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른 돌아가셨어. 이 집을 하나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졸지에 1세대 2주택자잖아. 다음에 이 집 하니까 당시 2주택자로 과세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상속받은 집 말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이런 것도 있어. 나도 집 하나 있습니다. 근데
총각이 집 하나 있는데 처자도 집 하나 가지고 있어. 둘이 혼이 나니까 졸제 1세대, 동일세대 되면 1세대 2주택이 된 거야. 이럴 때는 혼이 난 날부터 5년 안에만 어느 집이든 팔면 한 개를 가지고 있다 파는 걸로 봅니다. 나도 집 하나 있고 어른도 집 하나 있어. 어른도. 근데 어른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모시고 살려고 세대 합쳤습니다. 동가에 봉양하려고. 세대 딱 합치니까 1세대인데 2주택 있잖아. 이럴 때는 세대 합한 날부터 10년 안에만 팔면 요거 비과세 인정합니다. 작년 문제가 혼인에 관한 과로 5년, 노무봉양 과로 10년, 과로 딱 두 개 쳐놓고 다음 5년, 10년 만나는 찾아. 이게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 이런 것처럼 주거를 잊어달라고.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딴 데 이사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돼. 이 집 안 팔려요, 이거. 사람은 집을 사는 건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에 돈만 주면 살 수 있어. 근데 파는 건 내가 팔고 싶다고 안 팔립니다. 안 팔리면 못 팔아. 그러니까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거를 이전할 목적이라면 먼저 딴 집을 사고 요 집 산 날부터 3년 안에만 이 집 팔면 당신이 인정하겠다. 단 조정지역 안에서 2년 안에 팔아야 되고, 왜? 거기는 부동산 거래가 워낙 잘 되는 지역이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상속에 따른 1세대주택, 혼인에 따른 1세대주택, 뭐 노무 폭약을 위한 거,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것처럼 사역이 쭉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해당될까? 요 예외를 포기될 거고, 3월 달에 2년 이상 보유한다. 제 기본 요건만 보시죠. 2년 이상 보유합니다. 그런데 2년 보유 못해서, 2년 거주 못해서 분명히 보유, 거주 2년 안 돼도 인정합니다. 왜? 수용됐잖아. 내가 집을 사고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수용된 거야. 자기들이 강제로 수용해놓고는 당신 왜 2년 보유 안 했냐? 이래 따지면 문제가 되지. 이런 것처럼 이것도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5가지가. 이런 경우는 그럼 내가 현재 집을 1년 6개월 정도 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현재 살고 있어. 주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회사가 발령되면서 울산으로 발령됐습니다. 울산 발령됐습니다. 어디로? 울산. 지금 이런 옛날 동양나이론, 지금은 효성 그냥 효성. 옛날 우리 공업타 옆에 나이론 사택 있었잖아. 압니까? 지금 공업타 옆에 LG 아파트, GS 아파트가고 공업타 바로 올라오면 거기에 그 넓은 땅이 동양나이론 사택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살았거든. 총각 때 거기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에 대해서 한번 발령받은 거야. 그래. 문제는 현재 2년 안 된 상태에서 취약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근무상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집을 팔게 된다. 당신 2년 보유 안 했구나. 과세하면 안 돼.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팔게 될 때는 비록 2년 되지 않아도 인정을 해줄게. 이런 것처럼 요 사유가 4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미등기를 원래 비과세 안 하는데 미등기로 팔아도 미등기로 보지 않고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예외야. 요 놈의 예외, 요 놈의 예외, 요 놈의 예외. 요 예외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돼. 이런 식으로 1세대 1주택 할 때 딱 열어보실 때 앞으로 뭘 배울 것인가? 원래는 1주택이 되지만 1주택이 아니어도 인정하는 경우, 원래 2년 보유했는데 2년 보유 안 돼도 인정하는 경우, 미등기라도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쭉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요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되, 가급적이면 뭐 대충적으로 보고 284쪽에 계산구조 있죠. 계산구조. 요 안에서 보통 최단 2문제에서 최대 3문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큰 틀을 봐. 그냥 계산구조부터 해서 간단하게 보고 그 뒤에 부가와 징수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월달 들어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거고, 프린트물을 미리 이제 필기 안에 들도록 프린트물 미리 내드리고 하나하나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